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이 한 척의 배 앞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전 미국은 한국의 공기부양정 기술 요청을 코웃음치며 거절했습니다. 평생 우리 뒤나 따라오라. 그것이 미국의 대답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계 해안선의 17%밖에 닿지 못하던 상륙, 작전의 상식을 한국이 76%까지 끌어올린 괴물 상륙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도, 중동도, 유럽도 그 배를 사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던 미국마저 거꾸로 손을 내밀었죠. 백악관마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3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0년 전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은 한국이 내민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기술은 줄 수 없다. 동맹이면 우리가 만든 걸 사다 쓰면 된다. 그게 미국의 대답이었죠. 한국의 공기부양정 기술협력 요청서는 그렇게 한순간에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지금 세계 해안선에 단 17%밖에 닿지 못하던 상륙, 작전의 오랜 상식을 한국이 76%까지 끌어올린 한 척의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55톤짜리 전차를 통째로 싣고 미국 상륙정이 엄두도 내지 못하던 갯벌 해안 위로 날아오르는 배였죠.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 해군의 상륙 전력이 바로 그 한 척의 배 앞에서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거절을 당한 직후 한국이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든다. 단 한 문장이었죠. 그리고 그 한 문장이 30년 뒤 세계의 군사 지도를 바꿔놓을 줄은 그날 거절 도장을 찍은 미국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레이엄 휘트모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30년 가까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는 일, 동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어느 나라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일, 그게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30년 전 한국의 그 요청서를 묵살한 회의실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워싱턴의 한 회색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웠고 햇빛보다 형광등 빛이 익숙한 방이었죠.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밤사이 전 세계에서 올라온 보고들을 펼쳐놓고 거대한 지도 위에 미국의 힘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우리 항공모함,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 우리 병력, 중동을 지키는 우리 함대, 그 모든 점들이 워싱턴이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믿었습니다. 세계는 바퀴살처럼 생겼고 그 바퀴의 한가운데에 미국이 있다. 동맹국들은 바깥쪽 살에 매달려 우리 쪽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무기를 사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움직인다. 그게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최신 전투기를 팔고 어떤 나라에는 한 세대 뒤처진 모델만 내줬죠.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동맹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격차의 관계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느 아침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 해군 상륙 전력 가동 현황, 긴급.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적의 해안으로 실어 나르는 공기부양 상륙정, LCAC. 미국이 자랑하던 그 상륙정의 절반 이상이 멈춰 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후한 기체, 부족한 부품, 떠나버린 숙련공. 한 척을 정비하는데 8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죠. 8개월이라니,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해병대는 무엇을 타고 적의 해안에 오른단 말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명치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분석관의 짧은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륙 전력만으로는 동맹국의 도움 없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당하기 어려움.
그리고 그 옆에 한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이름을 본 순간 30년 전 그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제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30년 전 제가 코웃음을 치며 돌려보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덮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이 상륙정 하나를 한국에 기대야 하는 처지라니. 제 평생의 세계관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한국은 작고 부지런한 나라였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를 싸게 파는 나라, 그리고 우리 미국의 무기를 사가는 꽤 괜찮은 고객.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첨단 무기를, 그것도 미국조차 어려워하는 공기부 양정을 만들어낸다는 건 제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이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그 회의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갓 NSC에 발을 들인 젊은 실무자였습니다. 회의실은 길고 차가운 탁자가 놓인 방이었고 한쪽 끝에 한국에서 온 기술협력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군요. 공기부 양정을 함께 개발하자는, 정확히는 핵심 기술을 일부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통역을 거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상관이었던 한 노련한 국장이 서류를 몇 장 넘기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입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 측 대표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국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린 한마디를 덧붙였죠.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만든 걸 사면 됩니다. 앞서가는 건 우리 몫이고 따라오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게 동맹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 핵심 기술을 가져가서 뭘 하겠나. 괜히 잠재적 경쟁자만 키우는 꼴이 아닌가. 저는 심지어 옆자리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농담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 농담이 무엇이었는지는 평생 제 양심에 박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더 무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측 누군가가 기념품이라며 한국 대표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거든요. 한국 대표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기부 양정 장난감 모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싸구려 장난감이었죠. 진짜는 너희가 만질 수 없으니 이거나 가지고 놀라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그때 대표단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기술자가 조용히 그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였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우리 모두는 그 말을 허세로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작은 나라가 무슨 수로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겠나. 그 기술자의 이름조차 저는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에게 그는 그저 분에 못 이겨 큰 소리를 친 패배자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떠날 때 저는 창밖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잊었습니다. 다음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더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그 일은 수백 건의 결제 중 하나, 종이 한 장을 돌려보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30년 동안 그 회의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난감이 어디로 갔는지, 그 기술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죠. 저는 늘 앞만 보고 달렸고 미국은 언제나 그 맨 앞에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랬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받은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30년 전 한국의 그 요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문서철 속에서 저는 마침내 그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거절을 권고한다는 차가운 문장 아래 검토 의견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전략적 가치 낮음, 거절 권고. 그 옆에 서명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30년 전에 젊고 오만했던 제 서명이었으니까요. 그 거절을 권고한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무심코 적은 한 줄이 30년을 건너 지금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NSC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상륙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것이 그날의 의제였죠. 누군가 우리 조선소를 다시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숙련공이 다 떠났습니다. 다시 키우는데 10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해병대는 해안에 발도 못 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리는 듯한 침묵이었죠.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자존심이 좀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무 스커트 위에 올라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안으로 돌진하는 모습. 갑판 위에는 우리 것보다 훨씬 큰 전차 한 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차세대 공기부양 상륙정입니다. 이름은 솔개라고 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솔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분석관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LCAC가 싣지 못하는 무게의 전차를 싣고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것이 40노트를 낼 때 솔개는 50노트를 낸다고 했죠. 소음과 적외선 신호는 우리 기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LCAC가 접근조차 못하던 얕은 갯벌 해안 위로도 거뜬히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전 그 회의실에서처럼요. 과장된 자료겠지.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리가 없어요. 어디서 우리 설계를 베꼈겠지. 제 말에 회의실의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분석관만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30년 전에 우리한테 기술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베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손으로요. 그 순간 30년 전 그 기술자의 떨리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우연이겠지. 설마 그 허세가 진짜가 됐을 리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남해안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연합 상륙 훈련에 백악관 참관단을 보낸다. 동맹국들의 상륙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온다. 그리고 그 참관단의 단장으로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 날아가 그들의 자랑을 듣고 와야 한다는 사실이 제 오랜 자부심을 긁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에게 올릴 보고서를 제 손으로 써야 하는 이상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공항은 거대하고 매끈했고 도시는 밤에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당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제 머릿속에 박제해 둔 작고 부지런하기만 하던 그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훈련이 열리는 남쪽 해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거대한 조선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밤하늘 아래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불빛은 새벽처럼 환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쉬지 않고 배를 만드는 곳이라고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한화오션, 한진중공업, HD현대중공업. 그가 읊은 이름들 앞에서 저는 묘하게 입이 말랐습니다. 저게 다 배를 만드는 곳이라고. 저는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문을 닫아버린 풍경이 이곳에서는 펄펄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를 많이 만드는 것과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날 저녁
훈련 참가국 장교들을 위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석에서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던 제게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인사 끝에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내일 한국, 그 배를 보러 오신 거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저는 잔을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일본도 공기부양 상륙정을 운용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일본 정도면 직접 만들 수도 있지 않냐고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과 한국만큼 잘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숙적이라던 일본조차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진 믿지 않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훈련장 부두에 섰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콧 속으로 밀려들고 발밑으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스쳤습니다. 멀리 안개 낀 수평선 위로 거대한 회색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만 봤던 그 배, 솔개였습니다. 그리고 부두 한쪽에서 한 한국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작업복 차림에 눈빛이 더없이 차분한 사람이었죠. 그가 손을 내밀며 또렷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휘트모어 보좌관님. 솔개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차도연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흔들림이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도연 수석연구위원은 저를 부두 끝의 관측대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거슬렸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려는 사람 특유의 들뜸이라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솔개의 해상 기동 시범이 있을 겁니다. 차 위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이라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판단은 끝나 있었거든요. 한국이 아무리 잘 만들었어 봐야 우리 LCAC의 개량형 수준이겠지. 흉내는 그럴듯하게 냈을 테지만 핵심에서는 분명 어설픈 구석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어설픈 구석을 찾아내 보고서에 또박또박 적어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30년 경력에 제가 할 일이라고 믿었죠. 관측대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낯익은 미국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랜들 포크너였죠. 이번 참관단에 함께 온 인물로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강경파였습니다. 그는 늘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고 동맹국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가 비웃듯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휘트모어, 자네도 이 동양식 서커스를 보러 왔나? 포크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야. 한국이 배 한 척 띄워놓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닌가? 어차피 부품 절반은 미국산일 테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는요. 바다 저편에서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솔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잿빛 선체가 물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부풀어 오른 고무 스커트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그 배를 살폈습니다. 용접선 하나하나가 깔끔했고 외관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긴 싫었지만 첫인상부터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솔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나아갔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가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수면 위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체 아래로 새하얀 물기둥이 솟구쳤고 솔개는 그 위를 질주했습니다. 쌍안경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속도는 우리 LCAC로는 낼 수 없는 속도였으니까요. 우리 것이 40노트를 겨우 낼 때 저 배는 50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화물을 실은 채로 말이죠. 관측대가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크너의 얼굴에서도 비웃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진짜 움직이는 건가? 영상 합성 아니야. 차도연 위원이 그 말을 들었는지
옅게 미소 지으며 우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합성이 아닙니다. 지금 저 바다에서 실제로 달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잠시 후 직접 타보셔도 좋습니다. 직접 타본다. 그 말에 포크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합성이라던 그의 주장은 단숨에 설 자리를 잃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통쾌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통쾌함은 포크너의 오만이 꺾이는 데서 왔고, 불안함은 그 오만이 곧 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개는 이제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통 그만한 덩치의 배라면 큰 회전 반경이 필요한데, 솔개는 거의 제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물 위에서 그려지는 그 궤적은 도무지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 유럽 장교가 입을 떡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기동인데, 차도연 위원이 그 말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이 기술 하나만 파고들었거든요. 30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들을 돌려보낸 그 시간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비웃으며 문을 닫은 그날부터 한국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 배를 향해 달려온 겁니다. 시범이 이어지는 동안 솔개는 급가속과 급정지, 급선회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소음이었습니다. 그만한 속도로 달리는데도 엔진음이 우리 LCAC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적외선 신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적의 탐지 장비로는 이 배를 찾아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이었죠. 상륙 작전에서 그건 생명과 직결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방금 본 것은 우리 것보다 한 수 위의 배였습니다. 흉내가 아니라 추월이었습니다. 포크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휘트모어, 우연일 거야. 운 좋게 한번 잘 달린 거겠지. 진짜 실력은 화물을 싣고 해안에 올라가 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제발 다음 시범에서는 어설픈 구석이 드러나기를. 그래야 제 30년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시범의 무대는 갯벌이었습니다. 썰물 때라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간 끝없이 펼쳐진 진흙 해안이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바로 저런 곳이 공기부 양정의 무덤이었으니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륙정은 항구나 단단한 모래 해안에만 닿을 수 있습니다. 세계 해안선의 단 17%뿐이죠. 나머지 80%가 넘는 해안은 갯벌이거나 암초이거나 경사가 험해서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LCAC가 공기부양 방식을 택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물 위든 갯벌이든 떠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LCAC조차 저렇게 깊고 질척한 갯벌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 스커트가 진흙에 빨려 들어가 그대로 주저앉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포크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다시 비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봐, 휘트모어. 저런 갯벌에 전차를 싣고 올라간다고. 어림없는 소리야. 우리 LCAC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차라리 마술쇼를 하라고 해. 그가 낄낄거렸습니다. 그때 차도연 위원이 무전기에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솔개에 우리 K2 전차를 싣고 저 갯벌 해안에 직접 올려놓겠습니다. 무게는 55톤입니다. 55톤. 그 말에 관측대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55톤이면 우리 LCAC가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한참 넘어서는 무게였습니다. 우리 것은 60톤이 최대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좋은 조건에서의 이야기였죠. 저런 갯벌에서는 40톤만 실어도 위태로웠습니다. 저 멀리서 솔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갑판 위에 진짜로 K2 전차 한 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차의 포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마 정말로 저걸 싣고 갯벌에 올라온다고. 솔개가 갯벌 가장자리에 다다랐습니다. 보통 배라면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물보라와 진흙을 양옆으로 튀기며 그대로 갯벌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스커트가 진흙을 밀어내며 부드럽게 떠올랐고 55톤의 전차를 실은 그 거대한 배가 마치 미끄럼을 타듯 진흙 해안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관측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개는 갯벌 한가운데를 지나 단단한 집 안에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K2 전차가 굉음을 내며 갯벌 위로 내려섰고 진흙을 박차며 내륙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순간 관측대 곳곳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일이 바로 제 눈앞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펼쳐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포크너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였고 비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차도연 위원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랑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우리에게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솔개의 최대 적재량은 70톤입니다. 차 위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55톤 전차를 싣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속도는 50노트, 작전이 가능한 해상 상태는 4까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접근할 수 있는 해안의 범위입니다. 일반 상륙정이 17%라면 솔개는 세계 해안선의 76%에 닿을 수 있습니다. 76%.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상륙 작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숫자였습니다. 적이 절대 방어할 수 없다고 여기던 험한 해안들이 솔개 앞에서는 모두 상륙 가능한 지점으로 바뀌는 것이었으니까요. 포크너가 발작하듯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 수치 누가 검증했나? 한국이 자기들 입으로 떠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차도연 위원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13개국 군 관계자가 와 계십니다. 방금 두 눈으로 직접 보셨고요. 믿고 안 믿고는 보좌관님들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실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 차분한 한마디에 포크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로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통쾌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 회의실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비웃으며 건넸던 그 장난감 모형,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 만들겠다던 그 기술자. 그때 우리가 문을 열어주었다면 한국은 우리 기술에 기대어 적당한 배 한 척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닫았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뛰어넘는 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렇게 키운 건가? 거절이라는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말이죠.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도연 위원의 안내로 솔개가 건조되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한진중공업의 기술이 함께 녹아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서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며 새로운 솔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또 한 번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풍경이었으니까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대형 화면 앞에서 설계를 다듬고 있었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용접을 이어갔습니다. 쇳가루 냄새와 기계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그 안에는 묘한 활기가 흘렀습니다. 저 젊은 기술자들은 어떻게 키우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도 조선소에 오지 않거든요. 차도연 위원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미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한 척을 건조하는데 우리는 14개월이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40개월이 걸려도 못 따라옵니다. 14개월과 40개월. 저는 그 격차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한 척을 정비하는 데만도 8개월이 걸리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때 조선소 한쪽이 분주해졌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양해를 구하며 그쪽으로 향했고 저는 호기심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환영 행사에서 제게 말을 걸었던 그 장교도 그 안에 있었죠. 그들은 솔개의 모형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려온 대화의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자국의 노후한 상륙정을 솔개로 교체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였죠. 그런 일본이 자기들 것을 두고 한국 배를 사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회의실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솔개를 도입하려는 나라들의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는 이미 32억 달러 규모의 도입 계약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강국들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었고 추가 발주 물량만 12척이 밀려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배를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선 나라가 무려 9개국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아랫사람 대하듯 돌려보냈던 그 나라 앞에 말이죠. 그때 포크너가 씩씩거리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이 명단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 관계자에게 삿대질하듯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다 과장 아니야. 일본이, 유럽이 왜 미국 놔두고 한국 걸 사? 분명 어디서 핵심 기술을 빼돌렸겠지. 미국 기술 없이 너희가 이런 걸 만들었을 리가 없어.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함께 와 있던 한 유럽의 노장 제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해군에서 보낸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포크너 씨. 그 노제독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LCAC도 타봤고 오늘 솔개도 봤습니다. 두 배는 같은 급이 아닙니다. 솔개가 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베껴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30년을 한 우물만 판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배예요. 우리 유럽이 솔개를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못 보는 건 미국의 오랜 병이죠. 그 말에 포크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망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크너의 변명은 바로 어제까지의 제 변명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차도연 위원이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휘트모어 보좌관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군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가 영원히 앞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손을 잡는 대신 그 손을 뿌리쳤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차도연 위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먼 바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사실 이 배에는 한 분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온 뒤로 단 하루도 이 꿈을 놓지 않으신 분이죠. 그분이 없었다면 솔개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은 옅게 미소 지을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한반도 남쪽 해안을 강타한 겁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의 한 작은 섬마을이 거센 파도와 해일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새벽녘 호텔 로비의 텔레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면 속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는 끊겼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무너진 건물 옥상과 언덕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강풍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고 일반 선박은 부서진 잔해와 얕아진 갯벌 때문에 섬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직업적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런 상황은 어느 나라 군대에게도 악몽이었으니까요.
헬기도 못 가고 배도 못 가는 곳.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만 늘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솔개라면, 어쩌면 헬기가 못 가고 일반 배가 못 가는 그 험한 해안에 솔개는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갯벌과 잔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배라면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도연 위원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솔개가 구조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함께 가시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기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솔개가 출동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구호 물자와 의료진, 구조 인력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거센 풍랑에 정말 출동이 가능합니까? 무리한 거 아닙니까? 차 위원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 섬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솔개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든 배입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탑승 완료. 출발합니다. 저도 그 배에 올랐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솔개가 거센 파도를 가르며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연거푸 밀려왔지만 솔개는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을 꽉 붙든 채 그 무서운 항해를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짠 바닷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서진 배의 잔해, 떠밀려온 나무들, 무너진 방파제, 어떤 배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험한 해안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졸이며 솔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 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차도연 위원이 무전기에 짧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솔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잔해 가득한 갯벌 해안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스커트가 부서진 나무와 진흙을 밀어내며 부드럽게 떠올랐고 그 거대한 배가 마치 거짓말처럼 해안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다른 어떤 배도 닿지 못한 그곳에 솔개는 너무도 태연하게 도착한 겁니다. 선수의 문이 열리자 구조 인력과 의료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주민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언덕에서 떨고 있던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둘 구조되어 솔개에 올랐습니다. 한 노인은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오열했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어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직업적 관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기로 만들어진 배가 지금 이 순간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어떤 배도 가지 못한 곳에서 말이죠. 구조 작전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솔개는 섬과 육지를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그 거센 풍랑 속에서 단 한 명의 추가 희생자도 없이 고립된 주민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해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지막 주민까지 육지에 내려놓았을 때 부두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흠뻑 젖은 채로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성능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30년 동안 묵묵히 쌓아 올린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왔던 포크너가 제 옆에 와 섰습니다. 그 역시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웃음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휘트모어.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어. 그런데 오늘 밤 저 배가 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게 흔들렸어. 우리 LCAC였다면 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무너지는 자존심의 고통, 그리고 그 너머에서 차오르는 부끄러움과 경외감. 우리 두 미국인은 그렇게 한국의 바닷가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밤을 꼬박 세운 듯 지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배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주저앉거나 더 강해지거나. 우리는 강해지는 쪽을 택했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누군가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을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힘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차도연 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 위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분, 이 배의 시작을 만드셨다는 그분을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직접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도연 위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그분도 보좌관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분과 마주한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30년 전 그 차가운 회의실의 기억이 마침내 저를 정면으로 찾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제9호 작전이 있은 지 며칠 뒤 차도연 위원이 저를 한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솔개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배의 시작을 만든 분, 30년의 세월을 이 꿈에 바친 그분을 곧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으니까요. 연구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솔개의 초기 설계도와 시험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의 흔적이 그 사진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천천히 지나며 이 한 척의 배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을지를 짐작해봤습니다. 복도 끝방에 도착하자 차도연 위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윤상길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 박사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사실 30년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그 차가운 회의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던 한국기술협력단, 그리고 대표단 끝자리에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말했던 그 젊은 기술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회의실에 계셨던 장난감 모형을 받으셨던 윤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 뒤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플라스틱 공기부양정 장난감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비아냥거리며 건넸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그 모형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그 액자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분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장난감을 평생 곁에 두고 진짜를 만들어내겠다고요. 우리를 비웃은 그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무심코 던진 조롱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돌고 돌아 지금 제 앞에 세계 최강의 배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거절 서류에 거절을 권고한다는 그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며칠 전 오래된 기록을 뒤지다가 제 손으로 적은 그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당신들을, 당신의 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윤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고개 숙인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윤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휘트모어 씨, 그 거절이 없었다면 오늘의 솔개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윤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 창밖으로는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을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해질 것인가. 원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노를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했고 모두가 무모하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이 배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나라가 모욕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바꾸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닫아건 문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윤 박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뿌리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제가 간절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짓밟혔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솔직하고 가장 뼈아픈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상륙 전력은 미국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 워싱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강경파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함께 참관하고 돌아온 포크너조차 처음에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회의석상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포크너가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솔개는 우리 LCAC보다 위입니다. 그것도 한참 위에요. 태풍 속에서 우리 배라면 못 갔을 해안에 그 배는 들어가서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현실을 외면하면 다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건 바로 우리 미국입니다. 가장 강경하던 포크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솔개를 도입하고 나아가 그 기술로 공동 생산을 추진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발표되던 날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전 한국의 기술을 코웃음치며 거절했던 그 미국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손을 내밀어 그 배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충격에 휩싸였고 언론은 앞다투어 이 역사적인 역전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상륙정을 도입한다. 거절했던 기술, 30년 만에 거꾸로 사들이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까요. 늦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일본은 솔개 도입을 결정했고 중동의 여러 나라가 계약을 마쳤으며 유럽 강국들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마저 그 줄의 맨 뒤에 섰습니다. 한국이 만든 한 척의 배가 세계 상륙 작전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단 하나의 기준 말이죠. 얼마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자리에서 물러나 한미 조선협력 사업의 다리 역할을 맡기로 한 겁니다. 30년 전 제 손으로 닫았던 문을 이제 제 손으로 활짝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오만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윤상길 박사와 차도연 위원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윤 박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연구동을 나서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두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솔개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새로운 솔개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고 크레인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한나라가 모욕을 딛고 일어선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거절 도장을 찍던 그 순간, 그리고 한 젊은 기술자가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을 집어들던 그 순간이요. 그때 우리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 앞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30년 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때 그를 비웃었던 우리를 구하러 와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거절당한 자의 끈기는 끝내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제가 30년에 걸쳐 가장 아프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엄 휘트무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모욕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른 우리 기술자들의 정신이죠. 30년 전 미국이 공기부 양정 기술을 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손으로 직접 그것도 세계 최고의 성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이제 무너져 가던 미국마저 손을 내밀게 만들었고 위기에 처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거냐고요?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서는 관계 말이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30년의 끈기로 이뤄낸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레이엄 휘트무어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0년 전 미국이 비웃으며 거절했던 그 기술을 대한민국은 끝내 우리 손으로, 그것도 세계 1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좌절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른 끈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아닙니다. 나란히 어깨를 맞댄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